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그땐 대체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저의 입에서 터져나온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텅 빈 소월정의 되들보에 부딪혀 차가운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70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달고 다른 나무 문패 위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먹빛으로 가라앉은 한밤의 고요 속에서 문틈으로 비어져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마저 처량하게 흔들리는 착각에 저는 사로잡혔습니다. 먼지 쌓인 주방의 한 구석에서는 제 평생을 바쳐 닦아온 무쇠솥이 덩그러니 놓여 홀로 녹슬어 가고 있었습니다. 기름기 하나 없이 말라붙은 그 검은 표면 위로 제가 수없이 칼날을 갈고 닦으며 새겨 넣었던 명장의 긍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고소한 기름 냄새도 정성껏 끓여낸 육수의 구수한 김도 손님들의 유쾌한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묵직한 정막만이 저의 귓전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다듬어 올린 상련문마저 희미한 어둠 속에 잠겨 빛바랜 과거의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이 텅 빈 공간, 이 무너진 영광 앞에서 저의 심장은 마치 썩은 나무 토막처럼 맥없이 부서져 내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처참한 풍경은 그날 밤 준영이가 제게 뱉어냈던 그 충격적인 고백의 무게만큼이나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더욱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한남동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그 미로 같은 길의 끝에 70년 전통의 한식당 소월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어슴푸레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소월정의 주방은 이미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이정우 65명장은 매일같이 이 엄격한 의식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선 지시는 공기의 미세한 떨림마저 통제하는 듯 했습니다. 날카롭게 벼린 칼이 도마 위 생선을 가르는 소리, 끓어오르는 육수에 진득한 거품이 솟아나는 소리, 뜨거운 솥뚜껑을 여닫는 묵직한 쇳소리, 그리고 제 발소리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부산한 발걸음까지, 이 모든 소리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정교한 합주처럼 들렸습니다. 주방의 습하고 뜨거운 공기는 제 폐 깊숙이 스며들어 오랜 세월 숙성된 간장의 향과 갓 볶은 참기름의 고소함,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희미하게 풍기는 생강의 알싸함이 뒤섞여 저만의 익숙한 아침 냄새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냄새를 맡을 때마다 제 혈관 속에 흐르는 70년 소월정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곤 했습니다. 저는 한식의 본질, 그 깊고 묵직한 뿌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섭취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이었습니다. 제 스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에 혼을 담지 못하는 자는 칼을 들 자격도 없다. 그 말씀은 제 심장에 새겨진 문신과도 같았습니다. 명가의 자존심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맛과 격식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저의 명성, 제 이름 석자 앞에 붙은 명장이라는 호칭에 저는 흠집 하나 남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월정의 역사, 그리고 선대부터 물려받은 이 위대한 유산을 지켜야 하는 저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준영아, 생선 비늘은 그렇게 치는 것이 아니다. 칼끝을 세워서 비늘의 결을 따라 한 방향으로 밀어내야 한다. 자네는 아직도 힘으로만 하려 하는군.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쇠소처럼 묵직했습니다. 제 아들 이준영 33은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제가 가르쳐준 대로 다시 칼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매끄럽지 못했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했습니다. 33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제 눈에는 아직도 투박하기만 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이었지만 준영의 칼질에서는 아직 저의 손끝에서 배어나오는 노련함과 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영이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솟아나는 손 옆에서도 그의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조차 맺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듯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마치 미지근한 물처럼 고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이었던가요? 준영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꺼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통 한식만으로는 조금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퓨전을 접목해서 좀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말은 제 심장을 날카로운 얼음 조각으로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퓨전? 재해석? 저는 그 단어들 자체가 소월정의 70년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은 지키는 것이지 멋대로 섞어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표정에서 이미 답을 읽었는지 그 뒤로는 한동안 퓨전 요리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 그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조합과 낯선 시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의 속놀림을 보며 그 칼끝이 언제 제 예상 밖의 방향으로 꺾여나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다듬는 생선살 위로 제 눈에는 이미 알 수 없는 양념이 발라지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50년 전 제 젊은 시절의 한 기억 속으로 강렬하게 빨려 들어가는 듯했습니다. 가난한 제빵사,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제 심장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났던 여자. 그녀의 손은 늘 밀가루와 버터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월정의 맵고 짠 향과 달리 그녀에게서는 달콤하고 포근한 향이 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 부드러운 감촉과 따뜻한 온기에 취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월정은 겨우 기틀을 잡아가던 시기였고 저의 아버지는 명가의 자손이 어디 하찮은 제빵사의 딸과 어울린단 말이냐며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녀의 가난한 형편과 빵이라는 당시로서는 이국적이고 천대받던 요리, 그리고 소월정의 명맥을 잇는다는 저의 무거운 책임감 앞에서 저는 결국 그녀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붉어진 눈시울과 떨리던 입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억은 저의 가치관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현실의 무게와 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준 아픈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영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격에 맞게 살아야 한다. 특히 명가의 사람은 더욱더 그러하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고 밀려들었던 손님들의 소란스러움이 가라앉아 소월정은 다시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주방 한쪽에 보인 평상에 앉아 갓 우려낸 따뜻한 숭늉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목을대를 타고 넘어가는 숭늉의 구수함이 제 몸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홀로 남은 주방에서 묵묵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저녁이 찾아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스미는 햇빛의 색이 주황색에서 짙은 남색으로 바뀌어 갔고 골목길을 밝히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정의 모든 전등을 끄고 퇴근하는 직원들의 마지막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져 갈수록 제 마음속의 공허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소월정의 모든 문이 닫히고 정적이 다시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놓인 식지 않은 숭늉잔을 내려다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시야 끝에 준영의 그림자가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 의자를 천천히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섣부리게 대화를 시작할 수 없는 무겁고 습한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저는 그의 떨리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고백을 앞둔 사람처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섬뜩한 예감이 제 심장을 차갑게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까지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을 보니 예사로운 이야기는 아닌 듯 싶다만 제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허용하지 않는 엄격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준영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게 깔렸습니다. 불안한 음색이 제 귓가를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저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 찻잔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김조차도 제 시선에는 고도로 응축된 시간의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박하율이라고 작은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친구입니다. 그의 말이 제 귓가에 박히는 순간 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정확히는 제 눈썹 아래에 자리한 오랜 세월 단련된 저의 이성적인 심장이 마치 둔기로 얻어맞은 듯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푸드트럭. 그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톱니바퀴를 삐걱거리며 멈춰 세웠습니다. 요리 명장의 아들이 70년 전통 한식당의 후계자가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니 제 머릿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조그맣고 비좁은 트럭 안에서 요리하는 모습. 그것은 소월정의 고고한 격식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이미지였습니다. 제 눈앞에는 50년 전 가난한 제빵사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때의 아픔과 좌절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제 입술은 저도 모르게 굳게 다물렸습니다.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제 심장박동은 마치 망치질하듯 거세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통과 격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저의 마음속에 경계심과 의심이 강하게 일렁했습니다. 마치 불길한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듯 제 영혼을 뒤흔드는 불안감이 저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준영의 시선은 저의 얼굴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기대감과 함께 저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스러운 눈빛을 외면한 채 텅 빈 테이블 위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식어버린 숭늉잔에서 더 이상 김이 피어오르지 않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서도 모든 따뜻한 감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푸드트럭이라니, 이 가벼운 단어 하나가 소월정의 70년 역사 그리고 저의 모든 신념을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서막이 될 줄은 그 순간 저는 차마 알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서류는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재질도 무게도 보잘것없는 종이 뭉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몇 줄의 활자는 제 마음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 같았습니다. 하율의 부엌, 그 흔해 빠진 이름 옆에 적힌 박하율이라는 세 글자, 그리고 그녀의 나이, 학력, 경력, 부모님의 배경에 이르기까지 시시콜콜한 정보들이 제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명장의 며느리가 고작 푸드트럭 운영자라니, 이정후, 소월정의 오랜 명성을 등에 업은 제가 보기에 그 모든 정보는 그저 실망스러운 한숨을 자아낼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반려자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급하고 어울리지 않는 현실의 조각들이었죠. 서류 한 귀퉁이에 찍힌 잉크 자국이 마치 제 속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의 얼룩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도 모르게 읊조린 목소리는 마치 쇳덩이가 부딪히는 듯 거칠었습니다.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한심한 상황을 어떻게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소월정의 대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무거운 책임인지 준영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무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제 눈에 비친 하율의 배경은 마치 잘 닦아놓은 백자 위에 떨어진 먹물 자국 같았습니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고 씻어낼 수 없는 오점 같았죠. 제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턱선은 날카롭게 곤두섰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며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쾌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준영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제 앞에 마주 앉아 하율과의 결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던 아들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타협도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숯불처럼 단단하고 제가 겪어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직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거울 속 제 젊은 날의 모습을 마주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5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가난한 제빵사와의 관계를 부모님께 고했을 때 제 눈에도 저런 단호함이 있었을까요? 그 시절 저는 세상의 편견과 부모님의 반대를 뚫고 제 사랑을 지키려 했던 젊은 이정후였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낡은 사진첩의 한 페이지를 갑자기 펼쳐 보인 듯 제 과거의 아픔과 갈망을 불쑥 끄집어냈습니다. 제 가슴 한편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 통증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차마 잊지 못했던 옛 상처의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억지로 외면해왔던 제 인생의 가장 아픈 기억이 준영의 눈빛을 통해 다시금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 말이 제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안에 오래된 명장의 자아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반대하는 것을 넘어 직접 그녀의 진면목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제 오랜 신념에 대한 일종의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의 그 단호한 눈빛이 제 심장에 박힌 못처럼 박혀 있었기에 저는 더 이상 한사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준영의 눈빛 속에서 저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저의 미처 풀지 못한 숙제를 다시금 마주하려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소월정의 주방이 아닌 저의 은밀한 안방에서 고급 한복을 벗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비단 위에 수놓인 섬세한 봉황 문양이 제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 마치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복의 부드러운 감촉은 제 피부를 간지럽히며 지난 세월의 영광과 건위를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복을 개켜 장롱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그 옷은 소월정의 이정호 명장이라는 제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벗는다는 것은 제 오랜 관습과 고정관념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대신 제가 손에 든 것은 낡은 작업복 한 벌이었습니다. 거친 면직물은 수없이 세탁되고 햇볕에 바래져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오래된 기름때와 알 수 없는 얼룩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곳곳에는 실밥이 터진 자국도 보였습니다. 제 손가락 끝에 닿는 뻣뻣하고 투박한 감촉은 매일같이 실크와 말을 만지던 제 감각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작업복은 특유의 퀴퀴하면서도 희미한 땀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소월정의 향기로운 간장 냄새, 참기름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삶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쭈뼛거리며 그 옷을 입었습니다. 헐렁하고 품이 커서 제 몸에 착 감기지 않았고 어깨선은 축 늘어졌습니다. 평소 제 몸에 딱 맞게 재단된 한복만 입던 저에게 이 작업복은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 어색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소월정의 명장이 아닌 그저 거리에 흔히 볼 수 있는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백발은 헝클어져 있었고 작업복 사이로 보이는 굽은 등은 나이를 더욱 실감케 했습니다. 제 얼굴에는 평생을 명장으로 살아오며 쌓인 고뇌와 건의 대신 그저 평범한 사람의 고단함만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박하율이라는 아이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정후 명장으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낯선 도시의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녁놀이 막 지기 시작하는 시간,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며 어스름을 짓재 않들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는 낮 동안의 햇볕이 남긴 잔열이 희미하게 느껴졌지만 공기 중에는 점차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코끝에 스치는 냄새들은 익숙한 소월정의 그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달콤한 설탕 냄새와 매콤한 향신료 냄새,
그리고 기름에 튀겨지는 지글거리는 소리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허름한 모자를 눌러쓰고 목까지 단단히 여민 작업복 차림으로 쭈뼛거리며 걸었습니다. 저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행인들은 저를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은 저에게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세상 속에서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침내 제 눈앞에 하율의 부엌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푸드트럭이 나타났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하얀색 트럭 위로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정겹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조그만 전구들이 트럭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로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하율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였습니다. 저의 시선은 그녀의 손놀림을 따라갔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팬 위에서 볶고 접시에 담아내는 그녀의 움직임은 거침없고 능숙했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 섞여 트럭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평소와 달리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바로 앞에서 주문을 기다리던 노인 한 분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이내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쿵 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주변에 시끌벅적하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추고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그랗게 벌어진 눈동자들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 또한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키며 멈칫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사고는 제 오랜 삶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생경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명장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손은 그저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치 얼어붙은 시간을 깨트리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푸드트럭 안에서 분주하게 요리하던 하율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끓어오르는 기름 연기와 뜨거운 열기 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질 새도 없이 그녀는 쓰러진 노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얼굴에는 전에 보았던 준영의 그것처럼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눈은 그녀의 움직임을 쫓아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노인의 몸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저의 뇌리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회의적인 질문들이 빗발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손길이었습니다. 노인의 앙상한 손목에 닿은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탐색하는 듯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입에서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이분 좀 부축해주세요. 119에 전화했나요? 누구든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에 빠진 군중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꺼내들었고 누군가는 노인에게 다가와 부축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침착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요리를 할 때의 능숙함과는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상황에서의 침착함이었습니다. 노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들며 그녀가 외친 말은 제 귓가에 쨍하게 울렸습니다. 지금은 손님보다 생명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은 마치 망치로 제 심장을 내려치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의 풍경이 흐릿해지며 과거의 한 장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50년 전 제가 사랑했던 제빵사, 그녀 역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제빵 도구를 내려놓고 주변 사람을 돕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녀가 내뱉었던 말은 지금 빵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격과 혼란, 그리고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제 마음속에 다시금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박하율, 이 젊은 아이의 목소리에서 잊고 지냈던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제 귓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낡은 작업복 안에서 제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제 오랜 신념,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며 살아왔던 저의 가치관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푸드트럭의 운영자라고 치부했던 이 아이가 제 첫사랑과 똑같은 영혼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저에게 엄청난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혼미한 정신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노인의 곁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껏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무엇을 판단하고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충격과 함께 밀려드는 복잡한 감정의 파고만이 제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저의 세상은 이 순간 완전히 뒤집힌 듯했습니다. 며칠 전 그 쓰러진 노인의 맥박을 확인하던 하율의 손길과 지금은 손님보다 생명이 더 중요해요 라고 외치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밤새 그 기억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제 평생 음식의 본질과 명가의 자존심을 외쳐왔지만 그녀의 행동은 제 심장에 묵직한 돌을 던진 듯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신라 같은 기대감 혹은 더 깊은 실망감을 확인하고 싶은 알 수 없는 충동이 제 발걸음을 다시금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박아두었던 낡은 작업복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거친 면 소재가 손끝에 닿는 감촉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한복의 매끄러운 비단과는 확연히 달랐지요. 회색빛을 띠는 해진 점퍼를 어깨에 걸치자 옷깃에서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흙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서울 한남동 소월정의 이정우 명장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갈 법한 평범한 그림자만이 서 있었습니다. 이런 변장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 아들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단호한 의지, 그리고 그 의지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하율의 진면목을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오래된 완고함과 어쩌면 그녀에게서 제가 잃어버렸던 무엇인가를 찾고 싶은 신라 같은 희망이 동시에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푸드트럭이 늘어서 있는 번화한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오색찬란한 간판들과 각양각색의 음식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튀김의 고소한 향, 꼬치구이의 매콤한 연기, 그리고 달콤한 솜사탕 냄새까지. 그 모든 혼돈 속에서 저는 마치 제 젊은 시절 모든 것이 뒤섞여 있던 시장 골목을 거닐던 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50년 전 갓 구운 빵 냄새가 가득했던 그 골목을.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활기 넘치는 풍경이 제 전통 한식당 소월정의 고요하고 격조 있는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질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생동감에 묘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저 멀리 익숙한 연두색 푸드트럭 하율의 부엌이 보였습니다. 쨍한 햇살 아래에서도 유독 그 트럭만이 따스하고 정겨운 기운을 뿜어내는 듯했습니다. 트럭 주변으로 옹기종기 모여앉은 손님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편안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의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까지 채워주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트럭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밝은 주황색 두건을 쓰고 환한 웃음으로 손님들에게 음식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잔 파트에서 제가 목격했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던 침착함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순수한 열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트럭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교묘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발적인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는 제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하여 그녀의 진면목을 파헤칠 작정이었습니다. 제 눈에 포착된 메뉴판은 예상보다 단출했습니다. 추억의 떡볶이, 매콤 어묵탕, 김말이 튀김 등 지극히 평범하고 대중적인 이름들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추억의 떡볶이에 멈췄습니다. 이름에서부터 풍겨오는 그 익숙한 정서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떡볶이. 어린 시절 어머니가 뚝딱 만들어주시던 그 서민적인 음식. 소월정의 격조 높은 궁중 요리와는 거리가 멀지만 어쩌면 가장 순수한 맛의 기억을 담고 있는 음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망설임 끝에 저는 하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고 거칠게 나왔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겪은 노인의 목소리처럼 말입니다. 아가씨, 여기 추억의 떡볶이 하나 주시오. 하율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티 없이 맑고 그 안에 담긴 미소는 마치 한낮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히 퍼지는 눈웃음은 꾸밈없었고 입꼬리는 부드럽게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초라한 변장과 까칠한 목소리가 그녀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제 모습에서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는 듯 그저 순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다는 듯 오직 손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 아이는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정말 이렇게까지 순수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심이 뒤섞였습니다. 네, 어르신. 따끈하고 맛있는 추억의 떡볶이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혹시 매운 건 괜찮으세요? 좀 덜 맵게도 가능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량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히 주문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제 취향을 먼저 헤아려주는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손님 접대의 기본이 아닐까. 격식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오직 손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제가 평생 소월정에서 추구했던 가치와 다름없었지만 그녀의 방식은 굳건했던 제 고정관념의 벽에 잔잔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주머니를 뒤적이며 지갑을 찾는 척했습니다. 낡은 작업복 주머니 속에서 오랫동안 접혀있던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느릿느릿 꺼냈습니다. 지폐는 세원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제 손가락 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은 거칠고 달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산을 하는 척하며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네야 할 타이밍에 5,000원짜리 지폐를 슬쩍 섞어 건넸습니다. 제 눈은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예리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직원이었다면 아마도 눈살을 찌푸리거나 적어도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이 노인이 치매인가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건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소월정의 직원들도 가끔 계산착오가 생기면 아무리 훈련된 미소 뒤에도 미세한 짜짐이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율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제가 건넨 돈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돈을 세는 동안에도 섬세하고 부드럽게 움직였고 그 어떤 성급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액수를 확인하고는 제게 거스름 돈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5,000원짜리를 주셨네요. 떡볶이 가격은 3,000원이니까 2,000원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도 짜증도 심지어는 작은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다는 듯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실수를 다독이듯 온화한 눈빛으로 말입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한결같은 친절함에 제가 준비한 시험은 무의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 아이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것인가 하는 놀라움과 함께 내가 너무 속이 좁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스름 돈을 받는 척하다가 일부러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지폐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푸드트럭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그 1,000원짜리 지폐가 떨어지는 소리는 제 귓가에 유독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오래된 고집의 파편처럼 말입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허리를 숙이지 않고 바닥을 힐끗 보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나를 무시할까? 아니면 귀찮아할까? 이런 번화가에서 1,000원 한 장은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일 텐데. 제 예상은 또다시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채 바닥을 살피기도 전에 재빠르게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주어 제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제 거칠고 늙은 손과는 다르게 부드럽고 섬세한 감촉이었습니다. 순간 제 첫사랑, 그 제빵사의 손길이 스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갓 구운 빵 반죽의 따스함이 느껴지던 작고 여린 그 손. 50년 전 차가운 현실 속에서 제가 놓쳐버렸던 그 따스함이 하율의 손끝에서 다시금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돈 떨어지셨어요. 다행히 먼지가 많이 묻지 않았네요. 조심하세요. 그녀의 미소는 한결같았습니다. 저는 그 미소 속에서 어떤 계산된 행동도 피곤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친절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어떤 벽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녀를 시험하려 했던 모든 시도가 그녀의 꾸밈없는 진심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떡볶이가 담긴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용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제 안경 아래 순간적으로 서리며 주변 풍경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매콤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침샘을 자극하는 익숙한 향이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따뜻하고 정겨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율은 제게 작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손때 묻은 종이 카드였습니다. 모서리는 살짝 닳아 있었고 종이의 표면은 여러 번 만져진 듯 매끄러웠습니다. 어르신, 혹시 드시면서 알러지기 반응이 있으실까 봐요. 여기 저희 떡볶이에 들어가는 재료와 원산지, 그리고 알러지 유발 성분 정보가 다 적혀 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그녀가 내민 카드를 받아들였습니다. 종이의 질감은 얇았지만 그 위에 꼼꼼하게 인쇄된 작은 글씨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국내산 쌀떡, 고춧가루, 국내산, 대파, 국내산, 어묵, 국내산 연육.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밀, 대두, 갑각류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섭취에 주의하세요라는 문구까지. 이토록 작은 푸드트럭에서 이토록 섬세한 정보 제공이라니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월정에서 명장으로 살아온 저조차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손님의 건강을 염려하며 정보를 제공했던 적이 있었던가. 제 레스토랑인 소월정에서도 물론 재료의 원산지 표기와 알레르기 정보 제공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적인 의무였고 때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바쁜 와중에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율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카드를 내밀며 했던 말, 손님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 예의라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손님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책임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작고 낡은 레시피 카드 속에는 제 소월정의 두툼한 메뉴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살아있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그녀의 진심이 저의 오래된 고정관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떡볶이 용기를 들고 푸드트럭 옆에 놓인 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의자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떡 하나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쫄깃한 떡의 식감과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의 조화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단순한 재료로 만들어진 떡볶이에서 왠지 모를 깊은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 깊이는 하율의 정성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마지막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완고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그녀에게 과연 어떤 약점이 있을까 하는 비뚤어진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가씨, 이 떡볶이 아무리 먹어봐도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해주시던 맛이 나질 않네. 어쩐지 그 옛날 맛이 아니야. 그러나 하율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제게로 한 발자국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서운함 대신 깊은 이해와 따뜻한 공감이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과 같은 높이로 허리를 살짝 굽혀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르신 어머님, 떡볶이가 정말 맛있으셨나 봐요. 혹시 어떤 맛을 더 좋아하세요? 좀 더 달콤한 맛이 좋으세요? 아니면 매콤하고 칼칼한 맛이 더 좋으셨나요? 아니면 간장 베이스의 떡볶이를 즐겨 드셨을까요? 제가 어르신 말씀 듣고 한번 어르신의 추억 속 맛에 가깝게 다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의 말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어떤 맛을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맞춰드리겠다. 그 단순한 문장 속에는 요리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손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요리사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평생 소월정의 명장으로서 음식의 전통과 격을 고수해왔던 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저는 고객의 기호에 맞추는 것을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여겨왔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푸드트럭 한쪽을 살피더니 낡은 메모지와 연필을 찾아들었습니다. 메모지는 모서리가 접혀 있었고 연필은 짧게 달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다시 한번 제 거칠고 주름진 손 위에 따뜻하게 포개졌습니다. 그 순간 제 몸속을 흐르는 피가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을 넘어 제 마음속 깊이 얼어붙어 있던 감정의 덩어리를 서서히 녹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50년 전 가난했지만 제게는 세상의 전부였던 첫사랑의 손길이 이토록 따뜻했던가? 그 금지된 사랑의 손길이 이토록 순수하게 제게 닿았던가? 괜찮으시다면 어머님 떡볶이 맛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레시피를 적어서 맞춰드릴게요. 어르신의 소중한 추억의 맛을 다시 찾아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말과 손길은 제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소중한 추억의 맛을 다시 찾아드리고 싶다. 그 한마디는 제게 단순한 떡볶이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 품었던 요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떠올리게 하는 마법 같은 주문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하율은 손님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저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메모지에 적힌 글씨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져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진정한 손님에 대한 애정과 요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 준영이 추구하는 표전 요리와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혁신이자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음식은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잊혀진 추억을 되살리며 삶의 작은 위안을 선사하는 치유의 요리였습니다. 제 오만함으로 인해 한없이 보잘것없게 여겼던 그 푸드트럭에서 제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요리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오만함과 편견의 껍데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진정한 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명장의 음식에 담겨야 할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의 선택을 반대했던 이유, 즉 그녀의 보잘것없는 푸드트럭이라는 배경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진심과 그 진심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제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기온이 감돌았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제 뺨을 타고 흘러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정후 명장,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눈앞에 한 젊은 여성의 요리 앞에서 깊은 감동과 함께 제 자신의 오랜 고집을 허물어뜨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5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가난한 제빵사의 희미한 미소를 다시 마주하는 듯한 기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미소 속에 숨겨져 있던 순수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이 시간의 강을 건너 지금의 제게 다시금 말을 걸어오는 듯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그 단단한 벽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땅 밑으로 봄의 기운이 스며들듯 제 오랜 고집과 편견의 빙벽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율 씨가 보여준 그 진심 어린 미소, 그것은 마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들꽃처럼 순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화려한 조명보다도 밝고 진실했으며 요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제 주방의 뜨거운 불꽃마저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제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뭉클함과 함께 잊혀진 첫사랑의 아련한 잔상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50년 전 가난한 제빵사와 사랑에 빠져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했던 20살의 제가 있었습니다. 제 명장으로서의 자부심과 전통에 대한 고집은 마치 폭풍우에 휩싸인 작은 돛담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과연 제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간판과 수십 년 된 명성일까요? 아니면 하율 씨가 보여준 그 작은 푸드트럭 안의 진심일까요? 그 질문은 제 심장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희뿌연 하늘 아래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는 제 마음속의 복잡한 심경을 더욱 촉촉하게 적시는 듯했습니다. 행정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단호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테이블 위 서류철의 모서리를 불안하게 맴돌았습니다.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은 바싹 마른 듯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는 듯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강상철 실장 측에서 최근 푸드트럭 관련해서 다량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푸드트럭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거친 파도가 바위를 때리듯 쿵 하고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 귓가에는 윙 하는 이명이 잠시 울렸고 눈앞의 풍경이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일렁였습니다. 강상철 실장, 소월정의 명성을 빌미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려 들었던 그 비열한 눈빛이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행정팀장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상철 실장이 하율 씨의 푸드트럭 하율의 부엌을 상대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생 기준 위반, 불법 노점 영업, 심지어는 식자재 원산지 표기 위반 등 터무니없는 거짓 제보를 수십 건씩 쏟아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소월정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라는 자신의 위치와 저 이정호 명장의 명성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하율 씨를 미행하며 직접 보았던 그녀의 완벽한 위생관리와 꼼꼼한 재료 선정은 강상철 실장의 거짓 주장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에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울퉁불퉁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낡은 작업복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고 입었던 그 옷이었지만 오늘은 그 무게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천 조각 하나하나가 마치 제 오랜 죄책감과 후회로 직조된 듯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소월정의 이정후 명장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평소의 당당함 대신 깊은 수치심과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제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익숙한 서울의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오직 하율 씨의 푸드트럭이 서 있을 그 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낯익은 주황색 푸드트럭 하율의 부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그 주위에는 활기 넘치는 대기줄 대신 몇몇 단골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 공기는 평소의 활기찬 시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무겁고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느려졌습니다. 밝아야 할 트럭의 전면 유리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쓸쓸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 쓰인 글씨는 너무나 또렷하게 제 눈에 박혔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영업을 중단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잉크 냄새마저 쓸쓸하게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하율 씨는 그 안내문 아래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평소보다 축 처져 있었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에 분통을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단골 손님들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갑작스러운 일로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나지막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오히려 하율 씨를 위로하며 하율 씨 괜찮아요. 저희는 하율 씨 믿어요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하율 씨에 대한 깊은 신뢰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거슬리는 비웃음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마치 쇠 긁는 소리처럼 귀에 거슬리는 그 소리는 저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니, 하율의 부엌이 드디어 문을 닫았나? 명장의 며느리가 될 분이 이런 누추한 곳에서 이런 문제나 일으키다니 참으로 안타깝군. 강상철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번들거리는 고급 슈트 차림으로 그의 옆에는 또 다른 건장한 사내들이 호위하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조롱 섞인 미소가 가득 머금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율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상철 실장을 향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강인함은 강상철 실장의 비열한 웃음조차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강상철 실장의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고 들어오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몸 안의 모든 피가 역류하는 듯 뜨거워졌고 주먹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도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의 몸에서는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분노가 제 혈관을 타고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제 눈앞에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하율 씨의 모습이 다시금 펼쳐졌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달려가던 모습, 떡볶이 맛에 대한 불평에도 따뜻한 미소로 새 레시피를 적어주던 모습, 그리고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단골 손님들에게 미안함을 표하며 담담히 영업 중단 안내문을 붙이던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과 음식의 진정한 가치. 저는 오랫동안 제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왜 퓨전 요리에 관심을 두는지, 왜 이 화려한 소월정을 버리고 푸드트럭을 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주었는지. 하지만 지금 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준영이는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저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방식으로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는 하율 씨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제 오랜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명장이라는 이름표가 저를 얼마나 눈멀게 하고 세상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했는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은 더 이상 강상철 실장의 비열한 미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율 씨, 그 작고 여린 어깨 위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나는 한떨기 들꽃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을 강인함과 순수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소월정의 미래. 저는 그 단어를 다시금 되뇌었습니다. 70년 전통의 소월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단순히 화려한 음식과 명성만을 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야말로 소월정의 미래를 이끌 진정한 인재였습니다. 이준영이 선택한 이 여인은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줄 가장 귀한 존재였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금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동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지켜야 할 단 하나의 확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월정 주방의 차가운 금속성 냄새와 뜨거운 육수 증기가 뒤섞인 공기 속으로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에 발걸음을 들였습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 아직 주방의 모든 불빛이 켜지지 않은 탓에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진 제 모습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익숙한 고급 한복 차림이었지만 어깨를 감싸는 비단 감촉이 유난히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하율 씨의 푸드트럭 앞에 섰던 기억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낡은 옷은 제 굳건했던 편견을 쫓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주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칼질 소리와 뚝배기 끓는 소리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마치 저를 향한 수십 년간의 복종처럼 느껴지던 소리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들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명장 이정후라는 제 이름에 덧씌워진 무게와 책임감의 소리였다면 어제 하율 씨의 푸드트럭 앞에서 깨달은 이후로는 그저 한 그릇의 음식에 담긴 정성과 사람의 온기를 찾아 헤매는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 같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확신이라는 전에 없던 온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찌푸려져 있던 미간의 주름도 어딘가 모르게 부드럽게 풀려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숙련된 손놀림으로 재료를 다듬고 있는 조리사들, 땀방울을 송골송골 맺히며 육수를 저어내는 막내 조리사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예전과 같으면서도 제 눈에는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 아들 이준영이 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기대와 함께 어제의 사건이 남긴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고 준영 역시 말없이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부작 안에 오가는 무언의 메시지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제 강상철 실장의 비열한 웃음과 하율 씨의 단단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소월정이라는 이름 아래 그 누구도 부당하게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특히 그 상처가 돈과 권력 그리고 낡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욱더 그랬습니다. 저는 조리사들에게 오늘 아침 미팅 준비를 지시한 후 제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차분하게 다듬어진 나무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자 잠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소월정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렸던 견고한 벽을 제 손으로 허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상철 실장이 주최하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그 자리에 박하율 씨를 초대하는 것은 소월정의 명장으로서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큰 도박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제가 겪었던 혼란과 깨달음, 그리고 하율 씨가 보여준 진심의 가치를 생각하면 이 도박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며 망설임 없이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하율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미팅 소대의 말을 건넸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간 당혹감과 함께 궁금증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짧게 소월정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자리입니다 라고 덧붙였고 그녀는 이내 네 명장님 그럼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망설임 없는 수락에 제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했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저는 강상철 실장이 마련한 비즈니스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은은한 조명,
그리고 테이블 위를 장식한 정교한 꽃꽂이가 이 공간의 격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앉은 재계 인사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명장 이정호에 대한 존경과 오늘의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박하율 씨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평소 푸드트럭에서 입던 편안한 옷차림 대신 단정하면서도 그녀만의 개성이 돋보이는 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림새조차도 이 미팅의 화려함 속에서는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미세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만든 음식처럼 겉으로는 소박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단단한 진심이 응축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미팅은 강상철 실장의 능숙한 진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안건들을 설명하며 자신의 비즈니스 역량을 과시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이야기는 곧 소월정의 미래 비전과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로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강 실장은 은밀하게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박하율 씨의 푸드트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꼬리는 비웃음으로 살짝 올라가 있었고 그의 눈빛은 하율 씨를 조롱하는 듯 번득였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길거리 음식 사업자들은 기본적인 위생관념조차 없이 영업을 하여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월정의 명성까지 더럽힐 뻔한 사건까지 발생했죠. 그는 저를 바라보며 짐짓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말은 명백히 하율 씨를 겨냥한 것이었고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는 회의실의 모든 공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일제히 하율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일부 인사들의 얼굴에는 경멸에 가까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율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들고 강 실장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도보다는 억울함과 슬픔이 더 크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무언가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끽 하는 마찰음이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 실장의 비웃음 가득한 입꼬리가 순간 멈칫했고 그의 눈동자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모두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과거 제가 저지른 오만과 편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어이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박하율 씨의 음식을 함부로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의 음식에는 가장 중요한 진심과 사람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깨지는 소리처럼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강상철 실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제 시선은 칼날처럼 그의 허위와 위선을 꿰뚫었습니다. 사실 저 또한 한때 강 실장님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배경이 푸드트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색안경 끼고 바라봤습니다. 음식의 본질은 재료의 값어치나 명예로운 간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쌓아올린 저의 명성과 오만함에 갇혀 진정한 맛의 가치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과거의 과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 전 가난한 제빵사와 헤어졌던 첫사랑의 기억, 푸드트럭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하던 하율 씨의 망설임 없는 행동, 파트 2, 잃어버린 돈에도 미소를 잃지 않던 그녀의 따뜻한 모습, 그리고 옛날 떡볶이 맛을 맞춰주겠다며 손을 잡아주던 그녀의 진심,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몰아쳤습니다. 박하율 씨는 저의 편견을 깨고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푸드트럭 안에서 손님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외쳤고 어떤 맛을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맞춰드리겠다며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진심의 맛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저의 오랜 편견을 비웃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박하율 씨의 진심을 담은 음식의 가치만큼은 결코 폄하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강상철 실장은 얼굴이 벌개진 채 고개를 푹 숙였고 다른 참석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움과 함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강 실장에게서 그리고 저에게서 다시 하율 씨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하율 씨의 얼굴에는 붉은 홍조가 피어올랐고 그녀의 눈은 임에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몸짓 하나로 그녀가 제 진심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누명을 벗기고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모두에게 증명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수십 년간 억눌렸던 무언가가 해방되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저는 박하율 씨와 함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율 씨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옅은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제 진심을 담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 말에 하율 씨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한 방울의 투명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서 고개를 들라는 듯 작은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제 마음속 굳게 닫혔던 문이 완전히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으며 그 안에 담긴 생명력과 진심이 제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하율 씨의 눈에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제 손을 잡은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제 아들 준영이 걸어왔습니다. 그는 우리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의 변화에 대한 안도감과 하율 씨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준영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서서 하율 씨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공기 중에 교차했습니다. 오래도록 닫혀있던 제 마음은 드디어 활짝 열렸습니다. 50년 전 잃어버렸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사람을 믿고 음식의 본질을 사랑했던 제 초심이 하율 씨를 통해 다시금 빛을 발하는 듯 했습니다. 소월정의 명성과 전통은 이제 낡은 유물이 아니라 하율 씨의 진심과 함께 새로운 맛의 역사를 써내려갈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준영과 하율 씨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제 입가에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의 고뇌는 끝났고 이제 소월정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맛있는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바람은 전통의 뿌리 위에 혁신의 꽃을 피우고 진심의 향기를 세상 가득 퍼뜨릴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두 젊은이와 함께 기꺼이 걸어가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